안녕하세요. 저희가 이 알아두면 부티가 나는지 어쨌든 이 부티나는 오페라 상식을 오페라 작품 소개하는 걸 벌써 4년을 했어요. 올해가 5년 차더라고요. 5년 차예요? 네. 와, 대단하다.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훅 갔네요. 그래서 4년을 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정말 웬만한 그 오페라에서 조금 알만한 들어봤다 싶은 작품들이 이미 다 다뤄봤잖아요. 근데 네이버 덕분에 네. 감사하게도 홀라당 날아가서 맞아요. 이쪽으로 옮기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아주 영세하게 가내수공업으로 한 땀 한 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부지런해가지고 지금 그거를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 내용들을 제가 좀 그래서 다시 좀 살펴서 들어보고 있는데 좀 그대로 옮겨오기보다는 좀 새롭게 업데이트된 2026년 버전으로 얘기를 다시 나눠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작품을 준비를 했거든요. 책도 개정판을 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푸치니의 라보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기억 못하기 때문에 처음 듣는 것처럼. 언제나 새롭게. 그럼요. 예전에 제가 소개해드릴 때 이제 뭐 푸치니에 대해서 라보엠 작품에 대해서 굉장히 장황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소개 조금 간략하게 좀 추려보도록 하고요. 그보다 좀 더 나아가서 왜 이렇게 이 작품이 오랫동안 130년 됐죠 벌써? 예,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왜 사람들의 마음에 가 닿고 있는지 그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보엠이라는 뜻 설명드렸었는데 뭐 기억을 안 하시겠죠? 외국어잖아요. 맞아요. 저 외국어 약해요. 예, 보헤미안이란 뜻이죠. 그래서 아, 그런 거예요? 네, 라보엠. 라 보헤미, 네. 라는 정관사나 뭐 이런 걸 거고. 네네네. 보헤미, 보헤미안이에요? 보헤미안, 네, 그럼 맞습니다. 체코예요? 아, 그쵸. 출발은 사실 체코와 연관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그걸 말씀드리려고요. 그러니까 15세기경부터 프랑스에서 집시들을 보헤미라고 불렀대요. 아. 예, 근데 체코 보헤미아 지역에 집시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이 집시들을 원래 일컫는 말이었는데 19세기 말에 와서는 사회 간섭에 얽매이지 않는 젊은 자유분방한 예술가들을 보헤미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예술가들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이 오페라의 제목이 라 보헤미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프랑스 작품이라는. 아, 배경이 프랑스 파리예요. 네, 푸치니는 이탈리안 사람. 사람들 왜 이렇게 파리를 좋아하지? 그러게요. 저는 사실 출장으로만 가봐서 그 정치를 되게 충분히 느껴보지 못했거든요. 정치를 충분히 느꼈는데 네. 네. 네, 그래서 라보엠은 앙리 밀제라는 작가의 보헤미안의 생활전경이라는 소설을 원작으로 합니다. 이 원작은 작가 본인의 자전적 소설이었어요. 이 젊은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보고 우리 푸치니 씨가 얼마나 자기 젊은 시절의 모습이 아마도 투영이 됐던가 봐요. 그래서 굉장히 공감하고 많이 와닿았었나 봐요. 팔리아치라는 오페라를 쓴 이탈리아의 또 다른 오페라 작곡가 레온 카발로라는 사람이 있죠. 네, 그 사람과 푸치니가 친구였었는데 이들이 이 라보엠 이 원작을 두고 이 오페라를 써내는 걸 두고서는 분쟁이 일어났었잖아요. 잖아요? 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저 기억 전혀 못한다니까요. 기억 못하신. 네, 알겠습니다. 새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얘기할게요. 네. 레온 카발로가 이제 이 라보엠 대본을 가지고 이제 오페라 작업을 하기 전에 이제 푸치니 친구니까 보여준 거죠. 한번 봐봐, 친구야. 어떤지 한번 봐봐. 피드백을 기대하고 보여준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푸치니가 홀라당 먼저 하셨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먼저 오페라를 발표해 버렸어요. 레온 카발로가 분노했죠. 그렇겠죠. 어떻게 내 거를 이렇게 홀랑 먹어버릴 수가 있나 해서 분노했는데 푸치니가 굉장히 태연하게 두 작품은 달라. 이렇게 그냥 당당하게 얘기를 했대요. 네. 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네, 그렇죠. 그래서 레온 카발로가 굉장히 억울한 마음을 누르고 자기가 더 잘 만들어서 복수하겠다. 이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작품을 써내서 1년 뒤에 똑같은 동명의 오페라를 발표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 작품은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사실 더 많죠. 네, 안타깝네요. 그래서 안타깝죠. 그래서 원래 꼭 원조여야 되는 것은 아니다. 맞아요. 근데 원조 얘기하니까 자 3점포로 받았어요. 왜 보통 음식점도 원조가 있으면 주변에서 그 낙수 효과를 누리는 그럼요. 음식점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원조를 이기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저 한번 원조 찾아갔다가 실수로 옆집 들어가 뻔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들의 전략에 놀랬던 게 간판을 정말 알아보기 힘들게 비슷하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저들의 생존 전략이구나. 사실 이 스토리의 전개는 정말 별게 없어요. 가난한 시인 청년과 가난한 여인이 만나 사랑에 빠지고 그랬다가 헤어지고. 그때 뮤지컬이랑 같이 엮어서 보여주지 맞아요. 않으셨어요? 맞아요. 기억납니다. 네, 이 오페라를 모티브로 가져다 네. 쓴 뮤지컬이 있죠. 예, 그 얘기는 간단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네. 사랑에 빠지고 헤어지고 다시 만나는데 이 여인이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난다. 아유, 잘한. 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간단하게 짝이 없는 이 얘기를 보고 왜 우리는 130년째 울고 웃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보다 인생 선배님이신 분 앞에서 번데기 주름 잡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제 저도 사실 나이를 솔찬히 먹었잖아요. 좀 더 이제야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 작품을 처음 접했던 게 20대 시절인데 그때는 보고서는 되게 시큰둥했어요. 뭐 내용도 뭐 그렇게 스펙타클한 것도 없고 만났다 헤어지고 뭐 그렇구나. 네. 뭐 그냥 되게 뻔하네. 뭐 음악 좋긴 한데 뭐 그냥 그렇구나. 근데 정말 감흥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유명해? 막 이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간 다 지나고 이제 저도 중년의 한 복판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인생을 좀 이렇게 돌아본다고 그렇죠? 그럴 수 있는 때가 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돌아보니까 정말 그래요. 뭐 우리 모두가 그 한 시절 그 라보엠을 살았던 거죠. 예, 그러니까 오렌지죠? 그 세대신. 저희는 오렌지족 세대. 오렌지족이 막 탄생하던 시절 압구정동은 걷고 있었죠. 저는 X세대였습니다. 그렇군요. 그 서태지 세대. 그렇죠. 아저씨 날이 다 뽀록네. 그러니까 꼭 이렇게 가난하고 그런 병든 청춘이 아니었더라도 어떤 시기로도 우리는 전부 젊은 시절을 다 그렇게 인생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막 고뇌하고 막 방황하고 막 이런 시간이 다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 보고 좋아하기도 하고 막 사랑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이게 사실은 정말 인간이 살면서 보편적으로 다 누구나 겪는 그 과정을 그냥 고스란히 담은 이야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니까 맞아 그때 그랬어 라면서 이렇게 좀 더 굉장히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젊은 시절엔 정말 와닿지 않았던 얘기지만 오히려 세월이 더해가면서 다들 조금 맞아 이렇게 되는 그런 작품인 것 같거든요. 목욕탕물이 시원하게 느껴질 때. 뜨거운 것도. 시원하다. 이거 절대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단순하게 바라봤을 때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 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더 좀 깊숙이 들여다보면은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사라져버린 우리의 청춘. 추억을 자극하는. 네, 좀 그런 면이 많이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기를 거듭해도 이 심플한 스토리에 공감하고 빠져드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주셨지만 정확히 100년이 흐른 후에 이 오페라를 모티브로 뮤지컬 렌트가 등장을 했죠. 맞아요, 렌트. 네, 렌트였어요. 월세. 네, 맞아요. 렌트 월세 얘기인데 이 고전적인 젊은이들의 사랑 이야기를 조나산 라슨이라는 연출가 그 사람이 이제 굉장히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해서 무대를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뉴욕의 이스트빌리지로 옮겨서 이제 아주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젊은 청춘들의 사랑과 방황에 대해서 펼쳐놨죠. 네, 조나산 라슨 역시 이 뮤지컬 제작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동안 굉장히 배고픈 아티스트의 삶을 살았다고 해요. 근데 그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이 작품을 무대에 올리게 됐는데 막을 올리기 하루 전날 쓰러져서 세상을 떠났어요. 진짜요? 네,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 있죠. 어쨌든 이 작품은 예정대로 막을 올렸고 굉장히 큰 호응을 얻었잖아요. 저는 이게 그러니까 라보엠을 보면서는 맞아 하고 조금 더 지금 공감이 갔는데 이 렌트라는 작품이 정말 굉장히 그 젊은 감각을 다 정말 때려 넣었다 보니까 저는 사실 뮤지컬 렌트를 보면서는 좀 공감이 떨어지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똑같고 그렇긴 한데 아직 이제 내가 저거를 정말 그렇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나이를 많이 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딸아이가 조금 있으면 또 달라지나요? K-팝을 열심히 듣기 시작하잖아요. 지금 시작했어요. 그러면 갑자기 뮤지컬이 좀 달라질까요? 더 친숙하게 다가오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제가 렌트를 보면서 되게 놀랬던 게 젊은 친구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물론 원래 가는 관객층들이 그 세대들이긴 하지만 특히 렌트에 굉장히 열광하는 모습을 보고 조금 놀랬어요. 저는 그다지 연결이 안 되고 있는데 이 젊은 친구들이 저 이야기를 보면서 더구나
글쎄 이게 뉴욕의 어떤 그런 젊은이들의 이야기다 보니까 조금 우리 사회랑은 동떨어졌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도 분명히 많이 보였는데 굉장히 열광하더라고요. 그래서 놀랬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어쨌든 제작자도 전날 세상을 떠나고 좀 그런 사연이 있는데 오히려 그래서 좀 더 주목을 받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미국에서 그 막을 올렸던 당시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뮤지컬에서 토니상이랑 드라마 데스크 어워드 뭐 이런 거에서 뭐 상 많이 받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퓰리처상까지 받았어요. 당시에 뭐 퓰리처상이 저희가 어떤 그런 언론 쪽 관계 되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떤 그런 작품들에 뭐 뮤지컬이나 연극에도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아, 사회상을 잘 담아내면 네네네, 그것도 맞아요. 일종의 언론이니까라고 생각하나 맞아요. 보네요. 그래서 퓰리처상을 받은 작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페라 라보엠이요. 저는 연결점을 조금 봤는데 영화 물랑루즈에도 조금 영감을 미쳤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영화로 개봉이 됐다가 이후에 뮤지컬로도 탄생을 했잖아요. 근데 이 작품도 보다 보면은 그런 젊고 가난한 아티스트들의 사랑이라는 어떤 그런 것들 그리고 이런 분위기 프랑스 파리를 배경으로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 보헤미안들의 사랑이라는 그런 것들이 그 오페라 속의 모티브하고 굉장히 많이 겹쳐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실제 영향을 받았다고도 하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작품은 정작 젊은 시절에는 뭐 그냥 뭐 이렇게 좀 단순하게 보게 되는 방면에 조금 세월이 지나고 어떤 그런 경험들이 많이 쌓였을 때 오히려 굉장히 큰 공감이 되는데 푸치니는 진짜 그 눈물 버튼을 아는 작곡가였어요. 그래서 그의 블록버스터 작품들을 보면 사실 대부분 비극으로 막을 내리거든요. 근데 주인공들이 죄다 죽어요. 아, 이거 예전 우리나라 7, 80년대 한국 드라마가 죄다 죽어요. 근데 네. 단순히 그냥 죽음을 들여놓은 게 아니라 오페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마저도 이제 그의 음악을 들으면 감정이 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경험을 해봤을 법한 그런 공감 가는 스토리에 그만의 어떤 그런 슬픔 공식들이 있어요. 막 아주 그냥 마음을 애절하게 하는 그런. 헤어질 땐 비가 와야 된다 뭐 이런 거. 맞아요. 그 슬픈 공식들을 좀 넣고 그 진짜 아름다운 음악으로 막 감정을 자극하니까 그래서 더 굉장히 막 뭔가 보고 나면은 막 너무 막 이렇게 마음이 그렇다?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렇게 와닿는 작품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푸치니 이전의 오페라들은 보면은 왕의 얘기, 귀족들, 영웅, 뭐 신화 이야기 그러네요.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런 것도 사실 보기는 보지만은 나하고 직접적으로 어떻게 연결 지을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네. 거기에 있는 극이지.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가난한 예술가, 평범한 여인, 뭐 그런 사람들을 무대의 중심으로 올려놓는 사실주의 오페라. 그거 전에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 이탈리아에서 이런 움직임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거를 베리스모 오페라라고 하거든요. 18세기인가요? 19세기. 아, 19세기. 네, 19세기 1800년대 말. 그렇죠. 1900년대에 이제 들어서기 직전부터, 네. 그래서 이런 사실주의 오페라들이 성행을 하게 됐어요. 푸치니가 그걸 아주 비약적으로 발달시킨 사람이죠. 그러네. 네. 그러니까 르네상스라고 하면 옛날로 돌아간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리스 로마 이야기를 많이 그전에는 예수님 얘기만 있다가 그리스 로마로 갔다가 어느 순간에 물론 왕이나 뭐 이런 얘기는 계속 가다가 개인의 이야기 그걸로 넘어가는 대중의 시대가 열리는 시점하고 맞아떨어지는 거네요. 네네네. 그래서 궁금해지는 게 푸치니는 빅데이터였을까 감성이었을까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오. 이게 둘 다 가능하거든요. 요즘 인공지능이 너무 잘 만들어주잖아요. 맞아요. 제가 최근에도 포스터 하나를 챗GPT로 만들었는데 봤습니다. 너무 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걸 진짜 직접 하셨다고? 에이, 그럴 리 없죠. 그걸 보면서 결국은 걔는 빅데이터지 창의성은 아니잖아요. 그죠. 걔가 감각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중에 어디였을까가 굉장히 궁금해요. 푸치니요? 감성. 감성이죠. 감성이죠. 그러니까요. 감성의 끝판왕인 거죠. 그런데 친구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저건 되게 또 뭘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면도 있네요. 거예요. 네. 그러네요. 근데 그의 음악은 너무 정말 감정의 끝판왕이라고 표현해야 될까? 정말 그렇게 받아들여지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걸 보니 약간 그런 면도 사실 있긴 한 것 같네요.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게 내 감성만 드러낸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맞아요. 근데 그걸 목표로 해서 만드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 목표로 하지 않는데 만들어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냥 그게 자연스럽게 맞아요. 그냥 막 다 우러나오는 사람. 그래서 어느 쪽이었을까 궁금해진 거죠. 네. 그러네요. 죽은 사람을 깨워서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악뮤의 이찬혁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지멋대로 하는데 맞아요. 근데 어쩜 그렇게 잘 맞아떨어지는 느낌인 거고. 노래들이 다 좋잖아요. 그냥 타고난 뭐가 있는 거죠. 아티스트. 거기에 세대상이랑 맞은 거죠. 그래서 푸치니가 궁금한 거예요. 원래 그런 감성의 소유자인데 세상이랑 맞은 건지. 뭐 다 아닐까요? 삼박자가 잘 맞아서. 부럽다. 시대를 잘 타고나는 사람. 그 운이 또 이렇게 온 우주가 다 돕는 사람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건 부럽긴 해요. 솔직하게. 솔직하게 부럽죠. 그건 뭐. 네. 내가 운명론자야 막 이렇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만큼 살아오면서 보니까 주변에서 보면 있더라고요. 저 사람은 진짜 온 우주가 다 돕는다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춤선이 나는 한국 무용이 맞는데 지금 아이돌을 하려고 그러면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지만 힘들겠죠, 상대적으로. 한국 무용, 그쵸, 좀 다르다 하더라고요. 이 라인이 굉장히 다르다는데 우리 BTS의 지민이가 무용 전공했었잖아요. 현대무용이죠. 그래서 사실은 멤버로 들여도 되느냐 마느냐 갖고서 얘기가 좀 있었대요. 왜냐면 춤선이 다르니까 이게 괜찮냐. 뭐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근데 지민이 안 들였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럼요. 저는 딸 때문이 아니라 저 때문에 저희 딸이 우리 애들을 너무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 암이시군요. 네, 제가 암입니다. 그래서 둘이 앉아가지고 맨날 그 얘기하니까 저희 남편 조금 질투하더라고요. 두 여자가 앉아가지고 맨날 그 BTS 얘기만 하고 있다고. BTS는 질투의 대상이 되기에는 그쵸. 너무 많이 가 있으셔가지고. 그렇긴 해요. 네. 저는 나이가 있으니까 막 이런 덕질이 아니라 그냥 흐뭇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하는 거 보면 역시 됐어. 기특하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이모의 마음으로 그쵸.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애가 곧 시작하게 생겼어요. 아니 그 라이드하고 픽업하고 하는 거 하셔야죠. 그 통과 관리죠. 그런가요? 그럼요. 저는 제가 앞장서서 들어간다고 할 것 같은데. 그것도 괜찮고요. 이런 날이 보다니. 그러다 어느 순간에 같이 오페라를 보러 가실 거예요. 뭐 그것도 가능하겠죠. 그쵸? 왜냐하면 제가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럼요. 그 나이 또래 아이들이 사실 이걸 접할 기회가 없잖아요, 사실상. 근데 얘는 벌써 조금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나는 오페라가 재밌어 이러더라고요. 그래? 너 저게 뭔지 알아? 자기는 그게 재밌대요. 노래가 나오고 막 어떤 극이 있고 이런 거는 그냥 다 좋다고. 그러니까요. 어려서부터 접하는 게 좀 많이 다른 것 같긴 해요. 푸치니의 천재성을 좀 한마디로 표현을 해보자면은 약간 이 사람은 영화 감독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품들을 좀 보면은 장면 전환도 되게 빨라요. 감정선 아주 세밀하게 잘 따라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막 음악으로 팡 터트리는 막 이런 게 있어요. 아주 전체를 굉장히 잘 연출하는 그런 감독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시대적으로 사실 저희가 그 얘기 했는데 그 영화의 등장과도 좀 맞물려 있긴 하잖아요. 그쵸. 근데 영화가 사실 초기부터 굉장히 반응이 막 좋았던 거는 아니긴 한데 그게 활동기하고 조금 맞닿아 있어서 그런 요소들이 영향을 또 주고받았고 그래서 조금 푸치니의 음악을 듣다 보면은 진짜 약간 영화 OST 같아요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초기 영화에 등장하던 음악들이 조금 그런 느낌?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푸치니는 영웅의 이야기를 써내지 않았고 대신 정말 우리가 가장 공감할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페라에 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130년이란 시간이 지나도 미미를 보면서 공감하고 또 로돌포를 보면서 공감하고 그러면서 또 우리네 청춘 그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기도 하고 라보엠은 정말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푸치니가 우리 모두의 젊은 시절에 바치는 음악 그렇게 좀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품 전반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만 나눠보도록 할게요.